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제 파트였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좀 해보고 여러분들 과제 제출할 때 저한테 고민을 토로하는 걸 좀 살펴보면 문이과를 막론하고 경제 지문을 힘들어해요. 일단 첫 번째는 경제 지문에 대한 막연한 공포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공포를 넘어서 또 거부감이 있어요. 야, 나 보기 싫어. 안 하고 싶어. 잘하면서도 또 안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배경 지식을 어떻게 쌓아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막막함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경제 지문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저한테 경제학 책 좀 추천해 달라. 아니면 경제학 강의를 추천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솔루션을 좀 드리자면 경제 비문학 지문은요. 경제 비문학 지문으로 배경 지식 쌓는 게 제일 좋아요.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경제 비문학 틀렸어. 그러면은 내가 오늘 뭐 경제학 책도 읽을 준비가 돼 있잖아. 우리가 경제 파트를 잘하기 위해서. 그치? 그러면은 경제 지문을 공부를 좀 해보는 거야. 온라인에 좀 찾아보기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개념들, 그치? 뭐 사전도 좀 찾아보고 유튜브도 좀 찾아보고 이런 뭐 마라톤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내가 비문학 지문을 어떻게 맞추지? 이걸 좀 떠나서 경제 파트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기본 개념들을 좀 가져가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 경제 파트에 대한 배경 지식은 비문학 경제 파트의 지문으로 쌓아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지문을 야심차게 준비를 했어요. 이 지문에 대한 정답률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부터 이 지문에 나온 개념을 토대로 해가지고 중요한 경제의 어떤 배경 지식을 오늘 우리가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나 자주 나오는 주제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경제 활동에 있어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개념이죠. 어른들은 금리를 공부하지 않아도 피부로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금리가 우리 옆에 살아 숨쉬고 있죠. 금리는 이제 지문에서도 써 있지만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그렇죠? 이자율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돈을 빌렸을 때는요. 이자를 내야 되죠. 그 원금의 일정 비율을 우리가 사용료로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야. 빌렸을 때,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그러면은 그게 금리다. 금리는 돈을 빌렸을 때 그 원금의 어떤 이제 사용료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자율이니까 원금이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금리가 5%야. 그럼 우리가 5만 원을 이자로 낸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금리는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는 내는 거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줬을 때는 받는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 저는 은행에 돈을 빌려보기만 했지. 혹은 은행에 돈을 빌린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빌려주고 왔다라는 얘기는 안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우리가 예금을 하잖아요. 돈을 넣잖아요. 그럼 그게 사실은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은행은 우리의 예금으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해 내잖아요. 누군가한테 또 돈을 빌려주겠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는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예금 이자라고 하는데 그 예금 원금에 대한 일정 비율로 우리가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금리가 5%래. 내가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예금을 했어. 그럼 100만 원의 5%인 5만 원을 내가 이자로 받는 거예요. 그죠? 요거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금리는 단순히 뭐 이자율이고 우리가 내는 거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금융기관에다가 우리가 금리를 이제 금리에 따라서 이자를 내기도 하고 이자를 받기도 하는데 금리의 종류에 대해서 지문에 정리가 좀 되어 있죠. 너무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기에 좋다는 거야. 첫 번째가 단리금리와 복리금리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지문에도 적혀 있지만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지문을 읽어보면 조금 더 정확하고 명쾌하게 정리가 좀 될 거예요. 단리는요. 원금에만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은행에서 그 100만 원에 대한 이자 5만 원, 그렇죠? 5%의 금리라고 하면은 100만 원의 원금에 대한 이제 금리 5%의 이자겠죠. 5만 원을 나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복리는 뭐냐면요. 이자에도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100만 원을 예금을 했어. 그럼 1년이 지나면 나한테 5만 원이 이자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내 통장 안에는 105만 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원금에다가 더해진 이자 5만 원까지, 그치? 지금 총 다 해서 원금과 이자, 이 105만 원에 다시 이자율 5%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걸 복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 넣어놓으면 오래 넣어놓을수록 이 복리가 계속 이제 계산이 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더 커지겠죠. 다시 얘기해서 1년 단리와 복리는요. 단기간에는 오히려 단리가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이자율 차이가 명목금리로 차이가 난다면. 그러면 단기간에는 차이가 별로 없거나 오히려 단리가 더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에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복리가 더 유리하다.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한 발짝 더 이제 나아가서 보면은 실질금리하고 명목금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실질과 명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제가 적어놨죠.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다가 물가상승률을 뺀 거다 이 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명목금리는 그냥 쓰여있는 금리예요. 이 수치상의 금리. 예를 들자면 내가 금리 5% 예금을 했어요. 예금을 했는데 금리가 5%야. 그러면 예금의 5%를 내가 이자로 받겠죠. 지문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예를 들어 철수가 100만 원을 이게 명목금리입니다. 10%의 금리로 은행에 예금했대. 그 은행에 돈을 빌려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년 뒤에는 원금 100만 원에다가 이자가 10% 금리로 계산해야 되니까 1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에 10%니까. 이자 10만 원을 포함해서 원리금 합계 110만 원이 된다 이거야.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의 합입니다. 그러면 와 나는 100만 원을 예금을 했는데 110만 원이 됐네. 와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10만 원 벌었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1년 동안 내가 이자 10만 원을 받았지만 물가도 올라간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물건의 가격들이 10% 올라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좀 굉장히 시쳇말로 또이또이라는 거예요. 또이또이. 다시 얘기해서 나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이 됐어 통장에. 그래서 명목금리상으로는 돈을 번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물가도 올라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100만 원이었다 110만 원이 됐어. 그러면 나는 이 110만 원으로 여전히 아이폰 하나밖에 못 사는 거야. 1년 전에도 아이폰 하나 살 수 있었고 1년 후에도 아이폰 하나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돈을 번 게 아니지. 그럼 이럴 때 명목상 눈에 보이는 이 수치상의 금리는 10%여서 내가 돈을 번 것 같지만 물가 상승률을 빼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받은 이자율은 0%다 이거야. 받은 게 없다 이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명목금리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제로의 이자율, 실질금리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번 돈은 없네. 1년 동안 내가 이자를 10% 받았지만 번 돈은 없었다. 물가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금리가 있냐면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있어. 이런 거는 어른들은 정말 잘 알고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다 알죠.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생각을 해봅시다. 돈을 빌릴 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가 있고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는 이자율이라고 했어요. 고정금리는 뭐냐면 내가 돈을 빌릴 때 몇 퍼센트의 금리로 이자를 이제 낼지 미리 고정해 두는 거예요. 돈을 빌릴 때 그러면 제가 연에 5%의 금리로 이자를 내겠습니다. 100만 원을 빌릴 건데요. 5%로 이자를 내겠습니다. 하면 나는 그리고 제가 이 돈은 10년 동안 빌려 쓰겠습니다. 10년 뒤에 갚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1년마다 5만 원의 이자를 내는 거겠죠. 5%의 이자를 내는 거란 말이야. 근데 변동금리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얘는 5%의 이자를 내는 건데 변동금리는 매년 금리를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이제 1년이 끝날 때 예를 들어 3년 주기로 변동금리다. 그러면 3년이 끝날 때 1년이 아니라 뭐 3년 주기라고 해봅시다. 3년이 끝날 때 은행에서 우편이 날라온다는 거죠. 자,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의 금리는 5%였으나 앞으로의 금리는 10%가 될 겁니다. 혹은 뭐 3%가 될 겁니다. 금리는 변동이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지. 금리가 내려가면 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 변동금리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제가 돈을 빌릴 당시에 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변동금리를 내가 선택을 하려면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금리가 더 떨어진다라는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변동금리를 선택할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 예상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면 고정금리가 유리할 거고, 그치? 지금 내는 금리로 5년 동안 낼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내가 돈을 빌린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금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려간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금 이제 변동금리로 해놓는 게 몇 년 뒤에는 금리를 더 낮게 해가지고 이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 그럼 결국에는 금리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금리 예측은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이 시장금리가 실제 은행 금리예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렸을 때 내는 이자율. 시장금리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 기준금리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지문 내에 기준금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준금리가 뭐냐면 목표금리, 정책상의 금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래하는 은행들은요, 이 실제 이제 시장 금리를 따르고 있는 이제 뭐 카카오뱅크나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고, 선생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 정한다는데 한국은행은 어떤 거예요? 한국은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금융거래하는 은행이 아니라 정부기관이죠. 정부기관. 돈을 찍어내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뭔가 관리하는 그런 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기준금리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니까 금리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상으로 우리가 정부니까 정부 기관이니까 우리 국민들의 생활의 어떤 그 윤택함, 생활의 행복을 위해서 금리를 좀 정책적으로 낮춰보겠다. 혹은 금리가 너무 낮으면 금리를 좀 올려보겠다. 이런 어떤 이 정부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야, 지금 이자가 너무 높아서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 정책상으로 우리가 이자를 한번 낮춰보자.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써서 이런 이제 전략을 짜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야, 우리 지금 이자가 시중에 시장금리, 실제 은행금리가 10%인데 5%까지 1년 내에 낮춰보겠어. 그럼 그 5%가 보다 기준금리가 되는 거예요. 목표금리라고도 하고 이제 정부가 정책상으로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금리, 정책금리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제 은행금리는 뭘 따라가냐? 정부의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정부가 기준금리를 5%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공표를 딱 하면 실제 은행들도 웬만하면 그 목표금리를 따라서 은행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한단 말이죠. 어차피 정부가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써가지고 이 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시장도 그 금리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준금리를 딱 보고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네? 정부에서 이자율을 올리려고 하네? 그러면 내가 지금 고정금리로 가는 게 좋겠다. 왜? 지금 고정금리 해놓으면 몇 년 뒤에 이자가 높아졌을 때 나는 이 낮은 이자를 계속 내면서 돈을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거 굉장히 꿀팁입니다. 꿀팁. 부모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리하고 실제 은행금리, 시장금리를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어야 되고, 정부는 그러면 통화정책이라는 걸 써서 경기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경기가요, 경제의 기운이에요. 중간에 이 부분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경제 기운인데 경제 기운이 너무 과열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투기 현상 막 이런 이제 표현들도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데 사람들이 물건들을 막 너도 나도 사는 걸 경기가 과열됐다고 합니다. 소비라던가 투자가 너무 확대돼가지고 경기가 막 과열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누구나 물건을 막 사고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그럼 모두가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기가 너무 과열돼서 사람들이 물건을 막 사고 돈을 막 쓰면 물건들이 막 부족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다 너도 나도 물건을 사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대표적으로 너도 나도 부동산을 사려고 하면 부동산의 수요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럼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죠. 부동산도 일종의 물가 아니겠어요? 물건 가격 아니겠어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는 너무 과열돼도 안 좋고요. 경기가 너무 침체돼서 아무도 물건을 안 사. 그러면 건설사도 망하고 뭐 물건을 안 사면 모든 상인들이 다 힘들어지고 그런 또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는요,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또 너무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정부의 역할이 나오는 거죠. 경기가 너무 과열됐을 때는 경기를 좀 진정시켜주고 경기가 너무 위축돼 있을 때는 경기를 조금 회복시켜줘야 한다. 어떻게 해야죠? 자, 이겁니다. 기준금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정부가 목표로 두는 이자율이야. 자, 한번 해볼게요.
경기가 너무 과열됐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너무 물건을 많이 사서 막 경제 기운이 막 너무 과열돼서 물가도 너무 올라갔어. 우리가 물가 엄청 올라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기준금리를 높이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높여.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이자율을 좀 높이겠어. 그러면 실제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요. 은행들의 금리가. 그러면 부동산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멈칫하는 겁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많이 없단 말이야. 은행 대출을 끼고 사는데 은행의 이자가 굉장히 높은 거야. 내가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려서 집을 사려고 했는데 지금 은행 이자가 너무 비싸졌네. 그러면 참아야겠다. 소비 투자가 좀 진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이제 물건을 안 사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물건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가열되어 있던 경기가 좀 진정이 되는 거죠. 반면에 경기 위축이라는 것을 거꾸로 하면 되겠죠. 기준금리를 낮춰. 그럼 실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이때다. 은행 이자도 낮은데 소비해볼까? 부동산을 좀 사볼까? 투자해볼까? 그러면서 소비 투자가 좀 확대가 되고 그럼 물건 가격이 올라갑니다. 너도 나도 물건을 사면 물건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경기가 회복된다. 상인들도 조금 더 이제 물건을 잘 팔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의 통화 정책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지. 소비대체 계약도 나와 있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계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법에 개입이 좀 필요하다. 갚기로 했어도 법에서 지금 도저히 갚을 상황이 안 되다라고 하면은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도 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차이점은 이제 지문에 자세히 적혀 있었으니까 독해를 좀 해보시면 됩니다. 요걸 배경 지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답을 좀 체크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적절한 내용은요. 물가 상승률이 명목금리보다 낮으면 예금으로 자산을 증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 명목금리에다가 물가 변동률을 빼면 실질금리가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얼마 안 돼. 그러면 실제로 내가 벌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이자, 예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있다는 거죠. 실질금리가 꽤나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산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번은 맞는 거고요. 2번은 그러니까 틀린 거고요. 정답은요. 금융기관에서 산출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 이자 부담은 커지겠다. 그렇잖아요. 변동금리의 포인트가 뭐겠어요? 계속 금리가 바뀐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변동금리 사람들 압박을 받겠죠. 이자가 계속 높아지겠죠. 고정금리는 다행이다. 미리 금리를 고정해 둔 게 참으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했다. 정답을 한번 볼게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단리 상품의 명목금리 쓰여져 있는 금리가 명목금리잖아요. 지금 쓰여 있는 게 뭐예요? 5%, 8%. 그리고 복리상품 5%. 그럼 명목금리는 단리가 8, 복리가 5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금리가 나오는데 실질금리는 5하고 2로 서로 다르겠죠. 다만 복리가 불리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니까 그 이자의 원금, 그 이자를 원금으로 쳐서 그 이자에 또 이자를 붙여주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5번 틀렸다. 실질금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A와 B 사이에 합의가 없어도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지문에 그대로 써 있다라고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회생과 파산의 이제 차이점이었죠. 회생 같은 경우는 수입이 좀 있을 때 신청하는 거고 파산은 진짜 수입이 하나도 없어, 갚을 돈이 아예 없어 할 때 신청하는 거야. 회생은 수입이 있을 때 일정 수입을 수입의 일정 부분을 좀 떼가지고 돈을 좀 갚으면 5년 후에 면제가 되는, 나머지 빚이 면제가 되는 제도고요. 파산 같은 경우는 수입이 없어, 나 도저히 못 내겠습니다, 죽기 직전이에요, 바로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선생님 그럼 이거는 회생하고 파산 사용하면 제가 돈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남발하면 어떡해요? 이게 생각보다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진짜로 돈이 없어서 누가 봐도 도저히 갚을 수가 없고 그럴 때 법원에서 이제 선고를 하는 그런 제도예요. 회생과 파산은. 그래서 기업은 니은과 달리 일정 금액을 5년간 갚아야 된다. 회생은 수입이 약간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의 일부를 갚음으로써 나머지의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금리 관련한 배경 지식을 아주 밀도 있게 학습을 좀 했는데, 자,
정답은요. 데일리 퀴즈의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금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금리라고 여러분이 적어주면서 선생님 이제 금리 관련한 질문들이 기다려져요. 두렵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피드백을 주시면 가장 뿌듯하겠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일 문장 우리 꼭 마음에 좀 같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하면서 저한테 저 요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국어는 또 마라톤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나머지 과목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너무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자책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쓰는 칸에 이제 칭찬하고 싶은 점 있잖아, 스스로. 그 칭찬하고 싶은 점에 X 없다 막 이러고 발전하고 싶은 점은 막 써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여러분 칭찬하고 싶은 점, 너네는 이미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빛나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조금 더디면 어떻고 조금 공부 덜하면 어때요?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나 훌륭한 가치가 있고 이미 존재 자체로 최고야. 이미 최고야 다. 이미 최고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면 가치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주 격하게 응원하고 있고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눕시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당신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최고야. 자, 안녕.